상상해 보세요.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인데? 와, 벌써 약간 불안한데요? 그쵸. 근데 사장님이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막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애초에 약속했던 가장 핵심적인 계약 조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심지어 신부까지 몰래 바꿔치기 합니다. 세상에 신부를요? 네. 그렇게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무급으로,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척하면서 착취한다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장 노동청에 달려가거나 진작에 야반도주를 했겠죠. 맞아요. 이게 요새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올 법한 악덕 기업 고발 사연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4천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두뇌 싸움의 기록입니다. 아, 바로 고대 문헌인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군요. 정답입니다. 오늘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을 이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고대의 연봉 협상 테이블로 초대합니다. 기대되네요. 최근 류일호 목사님의 해설 자료를 보다가 이 창세기 30장의 고대 진흙탕 싸움이 현대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이나 노동 척취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제가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확실히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인간 본성을 날카롭게 찌르는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철저한 불공정 계약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역경을 딛고 거대한 부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말하는 불합리를 뛰어넘는 그 은혜라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해치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4천년 전의 텍스트가 현대인들에게도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인간 군상의 모습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탐욕, 가스라이팅, 기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발버둥,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섭리까지 모든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두 주인공의 기가 막힌 심리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그 야곱과 라반의 성향 말씀이시죠? 네, 주인공 야곱은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막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이른바 타고난 사기꾼 기질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믿었겠네요. 그렇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보다 몇 수 위인 진정한 조작의 달인을 만나게 된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말이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자신이 남을 속이던 패턴 그대로, 아니 사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철저하게 당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당하죠.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깊이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당시로서는 엄청난 지참금을 노동으로 대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첫날 밤에 라반이 엄청난 꼼수를 부립니다. 어두운 장막이랑 당시의 신부 베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이용해서 라헬 대신에 언니인 레아를 몰래 들여보낸 거예요. 아주 교묘한 속임수였죠. 저는 여기서 늘 궁금했던 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침이 밝을 때까지 신부가 바뀐 걸 모를 수가 있나요? 고대라지만 너무 극적인 설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 진짜요? 어떤 풍습 때문이죠? 당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엄청 성대한 잔치였고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되었습니다. 게다가 신부는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주 엄격한 관례였죠. 아하, 그러니까 캄캄한 텐트 안에다가 잔치로 인한 피로랑 취기까지 겹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반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는 야곱의 방심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아침이 밝아서야 자신이 안고 있는 사람이 레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와, 멘붕이었겠네요. 엄청났죠. 아마 야곱은 과거 자신이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순간의 데자비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해야만 했죠. 도합 14년이네요. 와, 14년이라니 진짜 끔찍한 청춘의 낭비 아닙니까? 그쵸.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친 셈이니까요. 제가 만약 야곱이었다면 라헬을 얻자마자 어떻게든 밤에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완전 끝이 보이지 않는 무급 인턴십의 늪에 빠진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피해 있으라고 했는데 그 며칠이 무려 14년이 흘러버린 거고 심지어 그 사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그 긴 시간 동안 라반 밑에서 묵묵히 일만 했던 걸까요? 약간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심리적 지배를 당했던 걸까요? 물론 가스라이팅 같은 심리적 지배도 있었겠지만요. 더 결정적인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강력한 법적 사회적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아,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군요. 네, 류일호 목사님의 자료에서도 창세기 31장 43절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는데요. 당시 관습법상 야곱은 라반에게 완벽하게 종속된 을이었습니다. 완벽한 의리요. 라반이 훗날 딸들도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와, 진짜 악덕이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게 지창금을 노종으로 대신하고 있는 외지인 사위는 사실상 장인의 소유물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자기 재산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 상태였군요. 맞아요. 야곱이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독립하려면 장인인 라반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무작정 도망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건 탈주를 의미했죠.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 목줄이 채워져 있었던 거군요. 숨 막히네요, 진짜. 네, 철저하게 갇혀있던 14년이었죠. 그런데 그 14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야곱이 움직입니다. 마침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폭탄 선언을 하죠. 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해요. 이미 레아와 여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0명의 딸이 있었는데 왜 하필 라헬이 요셉을 낳은 직후에 독립을 선언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단순히 라헬의 체면이 섰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지점이 바로 야곱의 심리적 변곡점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마침내 후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아, 진짜 내 핏줄, 내 후계자라는 인식이 강했겠네요. 맞아요. 이는 야곱에게 있어서 타인의 집, 즉 라반의 가문에 종속된 삶을 끝내고 진정으로 나의 집, 나의 가문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강력한 내면의 신호였습니다. 와, 드디어 각성한 거군요. 네, 가스라이팅에 짓눌려 있던 자아에 드디어 독립의 불씨가 당겨진 셈이죠. 독립선언. 아, 너무 통쾌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14년 동안 야곱이라는 이른바 초인류 우수사원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면서 꿀을 빨았던 라반이 그래 순순히 놔줄 리가 없죠. 절대 안 놔주죠. 라반 같은 성격이에요. 여기서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연봉 협상이 시작됩니다. 라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일하는 곳마다 가축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걸요. 그쵸.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니까요. 그래서 라반이 아주 자애로운 척하면서 묻습니다.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 전용적인 함정수사 느낌이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제시한 협상 조건이 정말 황당의 극치입니다. 전체 가축대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검은 새끼 양과 염소만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하잖아요. 네, 아주 기상천외한 제안이었죠. 저는 처음 이 텍스트를 읽고 야곱이 막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판단력이 흐려진 줄 알았습니다. 양은 원래 하얗고 염소는 까만 게 상식인데 이런 얼룩무늬 변종이 태어날 확률 자체가 극치 희박한 거 아닌가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당시 목축업의 상식으로도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어느 정도나 희박한가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조금 빌려와 설명하자면 양의 흰색 털은 우성 유전자이고 유색이나 얼룩무늬는 열성 유전자입니다. 염소의 경우 반대로 검은색이 우성이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성만 고른 거네요. 맞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열성 유전자를 가진 돌연변이들만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와, 진짜 바보 같은 제안이네요.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야곱이 스스로 자기 몫을 1% 미만으로 깎아버린 셈이죠. 당연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동의했죠. 그럼 대체 야곱처럼 머리 회전이 빠른 인물이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낸 걸까요? 순진하게 라반의 선의를 기대했다기엔 벌써 14년이나 당했는데 말이죠? 절대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죠. 혹시 자기가 나중에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눈에 확 띄는 표식을 선택한 걸까요? 막 하얀 양떼 사이에 얼룩무늬가 있으면 자기 건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되니까요.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결코 순진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역시 다 계획이 있었군요. 이 불리한 제안의 이면에는 라반의 끝없는 탐욕을 역이용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평범한 조건으로는 절대 자신을 놔주지 않을 것이며 오직 라반 본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조건일 때만 이 계약이 성사될 거란 걸 꿰뚫고 있었죠. 야, 진짜 치열하네요.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직함을 증명할 가장 완벽한 바운더리를 설정한 겁니다. 내 무리에 하얀 양이 한 마리라도 섞여 있다면 당신이 도둑질로 간주해도 좋다고 아예 못을 박은 것이죠. 와, 배수의 진을 쳤네요. 하지만 여기서 라반은 야곱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똠수를 부립니다. 아, 그 부분 저 진짜 그거 읽으면서 육성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라반이 어떻게 하죠? 계약이 성사된 바로 그날, 라반은 양과 염소떼를 샅샅이 뒤져서 몸에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그러니까 그 열성 유전자를 가진 가축을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 골라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치는 양떼로부터 무려 3일 길이나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3일 길이면 대충 걸어서 100km가 넘는 거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거리죠. 유전적으로 얼룩진 새끼가 나올 수 있는 변수 자체를 완전 원천 봉쇄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 3일 길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의미하는 바는 생물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가축들이 우연히 섞여서 교미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차단한 완벽한 격리 조치였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 앞에는 하얀 양들만 남은 거네요. 그렇죠. 야곱의 눈앞에는 이제 순백색 우성 유전자를 가진 양떼들만 남았습니다. 열성 유전자를 가진 형질이 시각적으로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우성끼리 교배해 열성이 태어날 확률은 통계적으로 0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확률이 0%라니? 네. 라반은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곱의 성공 확률을 1%에서 0%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숨이 턱 막히네요. 3일 길이나 떨어져 있으니 야곱은 이제 진짜 평생 하얀 양만 치다가 빈손으로 늙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끝자락인데 네, 거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격이 나오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기상천외하고 어쩌면 굉장히 미신적인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제일 흥미로우면서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야곱의 행동을 보면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약간 헛웃음이 나올 정도죠. 그렇죠.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플라타너스라고도 불리는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꺾어옵니다. 그리고 그 껍질에 군데군데 벗겨서 하얀 줄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얼룩덜룩하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가축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개울가 여물통 앞에 막 세워둡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요. 맞아요. 약한 놈, 강한 놈 가려가면서요. 네, 튼튼한 가축들이 물을 마시며 교미할 때면 그 얼룩무늬 가지를 눈앞에 흔들어 보여주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는 가지를 싹 치워버립니다. 아주 필사적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어미가 잉태하는 순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 인상이 새끼의 외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시각적 각인 효과를 노린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농경과 목축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일종의 유사과학이자 주술적 상식이었거든요. 윤학의 강렬한 인상이 태아에게 유전된다는 믿음이요. 맞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나름의 처절한 해결책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의 예비부모들이 임산부 방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 사진이나 엄청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 사진 벽에 잔뜩 붙여놓고 막 우리 아이도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믿는 태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런 맥락이죠. 귀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죠. 당연히 사진 본다고 아인슈타인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테리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네, 결과가 충격적이죠. 놀랍게도 야곱의 이 황당한 방법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튼튼한 가축들은 거짓말처럼 얼룩무늬 새끼, 즉 야곱의 몫을 낳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몫인 단색 새끼를 낳게 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분석적 기로에 섭니다. 아, 흥미진진한데요? 현대 유전학의 관점에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가 동물의 DNA 서열을 바꾸거나 털 색깔을 결정할 확률은 0%입니다. 단호하시네요. 0%.
해설 자료의 텍스트 역시 이 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야곱이 사용한 나뭇가지 트릭은 고대의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주술적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얼룩무늬 새끼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그 우성 유전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멘델 할아버지가 관짝을 박차고 일어날 일이죠. 하얀 양들만 모여있는데 갑자기 얼룩량이 쏟아진다. 누군가 유전자를 확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설 자료가 강력하게 논증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 모든 비상식적인 생물학적 결과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와 간섭이 작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섭리와 간섭이요? 여기서 말하는 섭리란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가진 지식은 불완전했고 그의 방법론은 미신적이고 엄청 어설펐습니다. 그쵸, 나뭇가지 껍질 벗기기니까요. 하지만 그가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나뭇가지라도 깎아 흔들었을 때 초월적인 힘이 그 불완전한 방법을 도구 삼아 억압의 한계를 산산조각냈다는 것이죠. 와... 라반은 3일길 격리라는 완벽한 물리적 통제로 야곱을 짓밟았다고 맹신했지만 보이지 않는 섭리는 그 물리적 법칙마저 비웃으며 야곱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와,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껍질 벗긴 나뭇가지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전혀 아니죠. 14년간의 억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치는 야곱의 그 치열한 생존 본능, 그 처절한 노력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은혜가 덧입혀졌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라반이 세워놓은 그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외부의 어떤 강력한 해커가 완전히 리셋해버린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독한 진흙탕 싸움의 최종 승자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네, 완벽한 역전승이었죠. 오늘 다루는 텍스트의 마지막인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아주 장엄하게 결론을 맺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대와 남녀 종들,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해피엔딩이네요. 철저하게 남을 속여 먹으려던 라반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고 철저하게 의리였던 야곱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결말을 단순히 착한 편이 이기고 나쁜 편이 벌을 받는다라는 동화적인 권선징악으로 해석하면 텍스트의 깊이를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해설 자료가 통찰하는 바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철학적입니다. 불의한 의도로 무장한 타인의 탐욕이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해 보여도,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숨이 막힐 듯 불공정해 보여도 네네. 결국 정당한 땀방울과 보이지 않는 섭리의 연대가 세상의 꼼수를 압도한다는 묵직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식을 갈구하며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이 4,000년 전의 낡은 문헌이 대체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지닐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주위에는 진짜 라반처럼 교묘하게 룰을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성과를 내면 슬쩍 가로채는 상사,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독식하는 기업, 그리고 내게 유리한 변수들을 마치 3일길 밖으로 치워버리듯 철저히 통제해버리는 불합리한 시스템들.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우리 역시 이런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매일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 현실 인식에서부터 이 텍스트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때로는 합리적인 계산이나 통계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의 승률조차 허락되지 않는 닫힌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서사가 주는 위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눈앞에 세팅된 조건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것이 곧 당신의 결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부조리한 자리에서 묵묵히, 때로는 나뭇가지 껍질이라도 벗겨내는 절박함으로 나의 몫을 다할 때 그 한계를 돌파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14년이라는 끔찍한 무급 노동의 늪, 통계적 확률을 0%로 조작해버린 기만적인 계약, 그리고 그 꽉 막힌 벽 앞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미신 같은 나뭇가지라도 필사적으로 흔들어야 했던 한 인간의 절박함. 네, 그 절박함이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본 이 모든 혼란과 사기극 속에서 최종적으로 빛을 발한 것은 라반의 교활한 통제력이 아니라 그 모든 억압을 뚫고 솟아오른 야곱의 끈질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을 완성시켜주는 압도적인 섭리가 있었고요. 네,
오늘 살펴본 류이로 목사님의 해설 자료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서 부조리한 억압에 처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는지 보여주는 장대한 인간 승리의 서사시입니다. 네네, 동의합니다.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고뇌하는 자에게는 결국 그 어떤 꼼수도 막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힌다는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꼼수나 지독하게 꼬여버린 환경 탓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면서 끝없는 터널을 걷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말이죠. 분명 많으실 겁니다. 오늘 깊이 파헤쳐본 이 고대 이스라엘의 양떼 이야기, 야곱의 그 필사적인 나뭇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작은 위로이자 판을 뒤집을 새로운 시각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묵묵히 흘리고 있는 그 억울한 땀방울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 안에서 결코 이유 없이 증발해버리지 않을 테니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당신을 옥죄고 모든 확률이 당신을 등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깊이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는 악덕상사 라반의 기만에 대해 엄청 열띠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시죠. 철저하게 부도덕했던 라반에 맞서서 야곱 역시 온전히 투명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쓴 것은 아닙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뭇가지 트릭도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될 뿐이지 결국 고의적으로 튼튼한 양들의 교미를 조작하려 했던 나뭇가지 트릭이라는 자기만의 교묘한 꼼수로 응수했던 거니까요. 사기꾼을 이기기 위해 또 다른 속임수를 쓴 셈입니다. 네, 눈에는 눈 전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거대한 부와 번성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암시하는 거대한 섭리의 세계 안에서는 결국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맹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결함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굴리는 그 얄팍하고 불완전한 잔머리조차도 흔적 없이 다 덮어버릴 만큼 이 문헌이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의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차별적이고 압도적으로 거대하다는 뜻일까요? 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까지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 장막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대 문헌으로 떠난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